부가가치세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과세 거래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과세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거래에 해당이 되면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뭐예요? 부가가치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첫 번째가 재화를 공급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재화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자, 재산적 가치란 얘기는 팔아서 돈 되는 것을 우리가 재산적 가치죠.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이 있는데 유라고 하는 것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무라고 하는 것은 만지거나 볼 수 없는 이런 거죠. 그래서 무체물 같은 경우는 동력, 열, 자연력이나 권리 이런 것 등이 있는데, 자,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수표나 어음 같은 경우 있잖아요. 자, 이런 것 등은 우리가 또 화폐 대용 증권 이런 것들, 주식 사채, 유가증권 이런 거는 재화에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즉 재화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이 자체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 재화를 공급하는 행위는 실제적으로 공급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일단 실제 공급에는 매매, 사고 파는 거죠. 그 다음에 가공 계약하는 거나 교환 계약, 경매 수용 이런 것 등에 대한 공급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간주 공급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해당이 돼도 재화로 보겠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자, 먼저 자가 공급입니다. 자, 자기 사업과 관련해서 내가 직접 생산한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그것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도 내가 나 자신한테 재화를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것도 자가 공급이다. 우리가 이런 부분인 경우에 회계 처리할 때 제품 매출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뭘로 해요? 타계정 대체로 우리가 이제 처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매출 원가에서 조정하는 회계 처리를 하죠. 그 다음 이제 개인적 공급이 있죠. 마찬가지 내가 직접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신이나 또는 사용인의 개인 목적에 소비하는 경우 개인적 목적이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거기 소비하는 경우도 간주 공급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 이제 사업성의 증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도 마찬가지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폐업하는 경우에 남아있는 재고들 있잖아요. 이거 나중에 처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폐업할 때 남은 그 재화에 대해서는 시가를 기준한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많죠. 메이커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때는 제 가격에 팔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X사의 운동화가 10만원에 팔렸는데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럼 누가 사겠어요? 안 사거든요. 그럼 만약에 시가로 5천원에 팔았다. 그게 시가잖아요. 그죠? 그럼 팔렸다 라고 하는 게 그 가격으로 재화를 우리가 측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재화를 공급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이것도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간주 공급 네 가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이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 담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회계에서도 거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게 뭐냐면 사업의 양도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업의 양도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 양수도 계약에서 들어가는데 이 포괄적 양수도 계약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사업을 인수하게 되면 뭐 건물서부터 이런 것들도 인수하지만 직원들도 다 우리가 인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직원, 거래처 이런 것 등은 우리가 화폐 가치로 나타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우리는 현금 기준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납으로 내는 경우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재화의 공고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상속세를 부과를 하는 데 있어서 땅으로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세금 내려고 땅을 팔려고 하는데 안 팔리죠. 그죠? 그래서 땅으로 국가에다가 이렇게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땅도 어떻게 보면 재화잖아요.
근데 여기에다 부가가치세를 물린다? 돈이 없어가지고 땅으로 지금 납부를 하는 사람한테 재화의 공고를 보고 부가세를 적용하는 것은 좀 너무 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느냐면 법률에 의한 공매나 경매 같은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법률에 의한 공매나 경매, 뭐 강제 경매가 들어와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뭐 얼마나 그 돈이 없고 사업에 뭐 이렇게 실패하거나 이래서 낼 돈이 없어서 경매 들어온 사람한테 재화를 공급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또 부가가치세까지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한 거 아닌가요? 그죠? 이래서 이런 것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수관계자, 우리 세법상에서의 특수관계자는 6천 이내를 얘기하죠. 근데 이제 그 관계자의 무상거래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며 이런 얘기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요. 또 비특수관계인 경우에도 사업상의 증여로 간주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죠. 자, 용역의 무상 공급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용역이다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노가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행위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행위나 서비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묶어서 용역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용역을 우리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자, 그러면 공고로 보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지금 미용사입니다. 미용사인데 자, 아들한테 머리를 해줬어요. 그럼 부가세를 받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가서 뭐 커트를 해주고 파마도 해주고 이래 했단 말이에요. 자원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부가가치세를 적용해서 세금 내,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용역은 우리가 무상공급일 때는 부가가치세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용관계, 즉 사업주와 종속적인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러면 이 근로자는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재화의 수입이 있는데요. 자, 재화의 수입에는 물건을 국내로 반입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부가가치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세거래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이렇게 세 가지가 해당이 되면 부가가치세 적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 재화의 수입은 해외에서 우리 국내로 물건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재화의 수입이란다는 거 알아두시고,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또는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관련돼서는 재화의 수입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재화의 수입에 따른 과세표준은 뭐예요? 매출세액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보면 공급가액 곱하기 10%, 여기 공급가액 자체를 우리가 과세표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뭐 순매출액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자, 아무튼 과세표준. 그럼 이 과세표준이라는 얘기는 관세, 과세가격과 개별 소비세, 이 개별 소비세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있어요? 자동차나 사치, 뭐 우리가 뭐 비싼 물건, 보석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핸드백 이런 데 붙는 세금이죠. 주세는 술주자예요. 술에 붙는 세금. 그 다음에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과세 시기. 자, 언제를 우리가 시기로 보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예정 신고를 해야 되냐, 확정 신고를 해야 되냐, 1기냐, 2기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먼저 재화의 공급에서는 재화는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도되는 때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지금 진호가 A 상사에다가 물건을 판매했어요. 자, 1월 1일 날 판매했다라고 봅시다. 그 다음에 대금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월 5일 날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때 재화의 공급을 언제로 볼 것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1월 2일이에요, 2월 1일이에요. 1월 1일이죠. 그죠? 인도되는 때.
그 다음에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얘기하고요. 또 그렇게 기역과 니은에 대해서 적용할 수 없을 때는 공급이 확정되는 때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용역일 때는 언제로 볼 것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영무가 여기서 영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행위죠. 제공되거나 또는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거래 장소에 재화나 용역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죠. 그 다음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가 소지하는 장소 이렇게 보시고요. 용역일 때는 영무가 제공이 되거나 또는 재화 또 시설물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죠. 그 다음에 또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여객 탑승 장소나 화물 적재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영세율과 면세 부분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시험에도 아주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영세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뒤에서도 보겠지만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그죠? 매입세액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나와요? 납부세액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매출세액이다라고 하는 것은 공급가액 곱하기 뭐예요? 10%를 적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마찬가지 매입도 마찬가지.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부가가치세 공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10%는 일반 과세자에 해당이 되고, 자, 이것을 무슨 세율로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해세율을 적용하겠다. 10%가 아니라 영해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만원 곱하기 0 하니까 0 나오는 거잖아요. 매출세액이. 그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자 60만원 주고 샀다. 그게 10% 하니까 어떻게 돼요? 6만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0에서 6만원 빼주게 되면 우리가 6만원만큼을 환급받는 이런 부분이죠. 그럼 왜 돌려주는데요? 이게 또 궁금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영세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 수출하는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화 획득을 많이 해갖고 와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 보통 외화를 획득을 하게 되면 좋은 게 뭐예요? 자국의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런 그 수출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매출세액의 10%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몇 퍼센트? 그렇죠. 0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게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수출하는 재화, 또 직접 수출이라고 하는 우리가 16수출 코드를 입력하잖아요. 이런 대행이탕은 12영세 이렇게 우리가 부가가치세 코딩 할 때 우리가 이제 들어가죠. 자, 이렇게 직접 수출하거나 대행업체로부터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이제 12영세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개무역 방식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 지금 60대 후반서부터 70대에 계시는 분들이 사우디나 이런 데 가서 많이 고생하셨죠. 외화 벌어들이면서.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여성분들이 독일이나 이런데 유럽 쪽에 가서 간호사라든지 많이 가서 외화를 획득하는 이런 부분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건설, 용역, 건설 우리나라 지금도 해외에 많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영해세율을 적용하겠다. 왜? 수출하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어때요? 부가가치세 적용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너 이거 팔기 위해서 사왔던 그런 부분에 관련된 거 다 돌려줄게. 이것을 우리는 완전 면세 제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돌려주는 거. 자, 면해 준 거죠.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면해줬다 이런 개념에서 완전 면세 제도다.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배울 텐데요. 면세는 불완전이에요. 왜 불완전이냐면 이건 면세업자가 이 매입세액에 관련된 거 다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려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완전 면세다 이렇게 하는 반면에 영해세율은 완전히 매입한 세액을 돌려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완전 면세제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외국 항행 용역이라든지 뭐 선박이나 항공기 같은 경우에 외국에 이제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일하면서 어때요? 외화 획득하죠? 자, 마찬가지로 이런 외화 획득을 하는 경우들 전부 다 부가가치세를 면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들어갔던 그런 경비들 다 돌려주겠다. 이게 바로 완전 명세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면세요, 면세. 면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가가치세를 면해주겠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부분면세제도 또는 불완전 이런 얘기거든요. 자, 얘도 마찬가지 매출세액을 0의 세율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이 이유는 왜냐면 국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부분에다가 부가가치세를 붙이게 되면 유통될 때마다 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부가가치세를 면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기초생활필수품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식용 우리가 먹는 음식, 농업이라든지 축산, 수산, 임산물, 소금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전부 다 면세를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장김치 같은 경우도 우리가 25년도 올해죠. 한시적으로 면세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가공, 비식용이란 얘기는 뭐란 얘기예요? 먹지 못하는데 동물들 사료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거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세 적용을 해주겠다. 하지만 외국산은 과세를 하고 있어요.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수돗물, 면세죠. 하지만 전기는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과세다. 그 다음에 연탄이나 무연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면세지만 유연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마 젊은 세대들은 잘 몰라요. 연탄을 안 떼본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연탄은 불 지피는 거 있죠. 꺼진 그 연탄을 불 지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유연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과세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용 그 기저귀나 분유라든지 여성 생리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초생활 필수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역외군송인데요. 국민들이 가장 많이 타는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이런 건 면세죠. 하지만 이런 항공기나 또 고속버스에서도 우등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전세버스나 관광버스, 택시 이런 것들은 과세라는 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 후생이다라고 하는데요. 의료라든지 교육,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후생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의료 보건 용역, 또 혈액 이런 거 전부 다 면세죠. 다만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의약품 조제 용역은 면세지만 그 의약품 중에서 단순 판매되는 이런 부분은 과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 관련인 것도 있죠. 자, 도서.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보는 것이 책이잖아요. 또 신문, 잡지, 이런 것들은, 알아두시고. 다만, 우리가 이 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붙는다? 과세가 붙어요. VAT,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공급할 때 있어서의 토지하고 건물이 나와 있는데요. 당연히 건물은 과세 대상이에요. 하지만 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급은 우리가 면세죠. 자, 국민주택이 84평방미터인가요? 네. 그 다음에 임대 같은 경우에 주택의 임대는 임대 용역 같은 경우는 면세, 상가인 경우는 과세를 하고 있다. 토지 같은 경우에 임대할 때는 과세가 되고요. 또 부수 토지의 임대는 면세를 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 땅이 대지가 있는데 딱 대지에 딱 맞게끔 집을 짓지 못해요. 여유가 있죠. 60% 정도만 건축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 40%에 해당하는 대지가 부수토지가 되는 거죠. 주택의 부수토지가 되는 건데요. 이거는 면세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세업자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부가세를 내고서 물건을 사오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는 어때요? 면세업자들은 부가세 신고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를 못 받게 되니까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면세업자들은 어떻게 돼요?
부가세를 다 고스란히 원가에 반영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물건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버틸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도 면세업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과세가 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이런 부분을 매입하는 경우 공제받기 위해서 면세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3년 동안 다시 면세업자로 적용이 불가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에서 이제 영세율과 이 면세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세율, 우리가 이 부가가치세는 소비주국의 과세 원칙이죠. 그 나라에서만 해당이 되는 부가가치세다 이런 얘기요. 자, 이 역진성을 완화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평하게 이런 얘기죠. 하기 위해서 어때요?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겠다. 이게 이제 역진성의 완화죠. 영세율인 경우에는 다 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완전 면세인데 면세업자는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자기 부담이잖아요. 돌려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 면세다 이런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세율은 의무를 다 이행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면세업자는 부가세 신고하지 않잖아요. 신고 안 해요. 신고를 면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영세율업자는 부가세 신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내, 그 다음에 국외 이런 부분 다 신고를 해야 되겠죠. 자, 적용 대상은 우리가 수출하는 재화, 또 국외에 제공하는 용역이라든지 외국 항행 용역, 또 기타 외화 획득하는 이런 부분, 수출하면서 자 외화를 획득하는 이런 부분이 바로 영해세율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면세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또 국민 후생문화, 의료라든지 문화적인 이런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영세율은 포기가 없어요. 수출 안 하게 되면 해당이 없는 거잖아요. 자, 하지만 이 면세는 내가 면세로서 자 포기함으로써 매일세 공제를 받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은 다시 받지 못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